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입니다. 저희는 유형자산 파트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 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 저희는 유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과 종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 증여나 현물출자, 공채에 관련된 내용, 자산 교환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나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기본적인 취득원가에 대한 내용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이번 시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개념부터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최초 취득했을 땐 당연히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타 상황들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나 증여, 기타 무상 등으로 취득할 때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산하게 되는데 관련된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금액의 매입 재비용, 여기 나오는 이런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매입 재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자산 샀다? 여기에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이 있다. 그럼 이 비용을 어떻게 자산 금액에 슝 하고 넣는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 자산에 대한 매입 부대 비용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는 살펴보셨죠.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에 대한 금융비용은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고 우리 공채에 대한 예제 지난 시간 살펴보셨는데 이번 시간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에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 비용이 있다. 매입 금액에 재비용을 슝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채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부득이하게 필수적으로 국채나 공채,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 국공채는 공정가치로 기록을 합니다. 매입금액이 아니라 그렇다면 매입금액이 존재하고 공정가치가 존재하고 분명히 액면금액이 매입금액이 공정가치보다는 일반적으로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를 등록할 때 발생한 공채는 그 차액을 우리는 차량 운반구로 매입 재비용으로 처리한다.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 승용차를 400만 원에 취득합니다. 이 승용차에 대한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 구입 관련된 공채를 취득하는데 우리 보다시피 액면 금액이 있고 공정가치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현금 매입하는데요. 우리는 액면 금액인 10만 원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나는 10만 원에 취득했는데 공정가치가 6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린 이 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했다라고 나오는데 차를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이 나올 거고 차량 대금은 미지급금이죠. 1개월의 지급. 다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현금 매입한 금액, 현금 지급액이 얼마냐? 현금 지급액은 10만 원입니다. 액면금액으로 구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액면금액으로 구입한 이 채권, 이 공채가 실제 공정가치가 얼마밖에 안 해? 6만 원밖에 안 한다. 그러면 내가 기록하는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 금액인 6만 원 기록될 것이고 액면금액인 현금 금액, 지급액이죠. 이 액면인 현금 금액과의 차이는 차량 운반구로 가산하게 됩니다. 결론은 차량 운반구는 원래 금액 400만 원에 액면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 4만 원이 보태져서 차량 운반구가 404만 원이 된다. 지급하는 금액은 액면 금액으로 실제 매입액으로 지급하지만 장부에 기록되는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로 기록을 하고 그 차익은 원가 가산하게 됩니다. 유형자산 취득 관련된 공채, 특히 차량 운반구에 대한 공채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차량에 대한 금액은 설명드렸죠. 차량 실질적인 가액 400만 원에다가 액면과 공정가치 차익인 4만 원이 보태진 금액이 됩니다. 첫 번째, 공채에 관련된 차량 취득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보실 내용은 증여, 무상 취득입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원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유형자산을 증여로 인해서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매입 금액이 아니니까 공정가치에 매입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 원가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처리되는 계정 과목은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우리가 자산을 취득했다면 매입 금액에서 출발하게 되지만 지금처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그냥 받았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얼마에 샀는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에서 출발하고, 이 공정가치에 대한 부대비용이 있다면 부대비용을 공정가치에 슝 하고 넣게 된다. 출발점은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는 매입금액 대신 공정가치에서 출발한다 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거래 예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주주로부터 공정가치 2천만 원의 건물을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 건물을 증여를 받는다. 건물을 증여받는다. 건물을 증여를 받아요. 그럼 나는 건물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건물을 기록을 할 건데 매입 금액이 없이 공정가치 금액만 있다라는 거죠. 2천만짜리 건물을 나는 받는다. 그리고 이걸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 4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그러면 건물 금액이 얼마가 공정가치 2천만 원에 취득세 40만 원이 슝 하고 들어와서 건물이 2,040만 원이 될 거고요. 대변은 자산 수증이익 2천만 원은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 금액이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죠. 차변의 건물 2,040만 원, 대변의 자산 수증이익 현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걸 여러분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자산의 매입 금액이 있다. 이건 그게 어렵지 않는데 무상으로 증여받았는데 공정가치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이 생기는데, 앞서도 말했듯이 매입할 때는 매입 금액이 있으니까 매입 금액에서 출발하지만 증여받았을 때는 매입 금액이 없다라는 거죠. 기준 금액이 없기 때문에 뭐에서 출발한다? 공정가치에서 출발한다. 실제 그 기업회 기준에서 정리하고 있는 혹은 외부 평가에 의한 공정가치가 얼마냐? 거기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상취득인 증여로 자산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내용 갑니다. 현물출자. 이 현물출자라는 단어를 대부분 처음 보시는 경우가 많을 건데, 현물출자라고 하는 건 자산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을 하고, 보통 우리가 왜 주식회사들은 회사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그럼 주식을 발행하고 나면 그 주식에 대한 발행가액이죠. 발행금액에 대한 돈을, 납입금을 돈으로 받게 되는데, 현금이 되건 예금이 되건 현물출자는 그 주식에 대한 대가를 돈이 아니라 뭐로 부동산으로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물출자로 자산을 취득한다.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주는데 주식을 발행해 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받는다는 거죠. 이걸 유형자산에 대한 현물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현물출자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마찬가지 매입한 거 아니죠. 건물 받았다 혹은 토지를 받았다. 그럼 이 매입 금액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발한다? 공정가치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매입 부대비용이 있다면 그걸 가산해서 기본적으로 자산을 인식합니다. 취득원가를 기록합니다. 다만 주식을 발행해서 줬다면 그 발행한 주식에 대한 액면금액이 있을 거고, 그 액면금액을 우리는 자본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 자본금에 대한 건 향후에 자본 파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본 파트에서도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거래 예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주주로부터, 대표자로부터, 대주주가 대표자로 바뀌었네요. 대표자로부터 공정가치 200만짜리 건물을 현금 출자 받는다. 이 말에서 현금 출자가 나오면 어떻게? 우리는 건물 받고 주식을 발행해 준다. 자본금으로 처리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건물의 공정가치가 2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주식을 발행해 주는데 주식은 200주고 200주에 대한 액면 금액이 8,000원이다. 주식 200주를 발행해 주는데 실제 금액이 8,000원짜리 200주 발행해 준다 라는 거죠. 자, 회계처리 해보시면 차변의 건물, 회사가 건물 받았잖아요. 200만원, 이 건물을 200만원 기록하고 부대비용은 따로 없네요. 주식을 발행해 주니까 자본금이 되는데,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줄 때 나오는 자본금은 발행 주식 수에다가 액면 금액을 곱하게 됩니다. 200주에 8,000원이니까 160만원 되죠?
결론은 200만 원짜리 건물을 받고 자본금은 주식은 160만 원만 발행해줬다. 그 차이 나는 금액 4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고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인 주식 발행 초과금은 계정관부 분류가 자본 항목 중에 자본 잉여금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현물 출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본금에 대한 주식 발행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뒤쪽에서 다시 마무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신 증여, 자산 수증이죠. 무상증여 받거나 현물 출자나 둘 다 매입 금액이었기 때문에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해? 공정가치에서 시작한다. 이 내용은 챙기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에서 실무 사례 많이 발생하는 내용, 실제 자격시험 준비할 때 많이 틀리시는 내용인데, 자가건설이 있습니다. 내가 건물을 직접 만든다라는 거죠. 유형자산을 자가건설하는 경우에 건설 관련된 지수를 집계해서 건설 중인 자산, 즉 건설공사가 시작하고 계약금을 주거나 중도금을 준다, 이런 경우에 선급금 안됩니다.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 되고요. 건설이 완료되면 건물로 가거나 기계장치로 가는데, 이 기계장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대형 기계를 설치한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런 경우에 일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들을 건설 중인 자산 잡았다가 기계장치가 다 만들어지면 그게 건물이 아니라 기계니까 기계장치로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계장치에 대한 건설 중인 자산은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고, 일반적으로는 건설공사한다, 그때 건설 중인 자산, 건물이 완공된다, 건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래예제 보면 창고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한다라면 현금을 지급하면서 사실은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개념을 많이 쓴다는 거죠. 일반적인 계약금의 선급금은 자산에 대한,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 매출에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설공사, 특히 유형자산 관련된 거래에서 계약금은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을 쓰셔야 됩니다.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이라면 짓고 있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이고요. 자, 이 신축 중인 창고의 건설 관련 중도금 마찬가지죠. 현금을 지급하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다라면 건물의 가치가 점차 상승하겠죠. 높아질 거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모든 금액을 1층, 2층, 3층, 4층, 5층 모든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 놓았다가 계약금과 중도금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 처리했다가 어떨 때, 자, 이 창고 건물이 건설이 완료되었어요. 준공검사도 끝났고, 우리 이제 이 건물을 쓸 수 있어?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미 지급해 놓은 이 건설 중인 자산들을 이 임시 계정인 건설 중인 유형자산 항목 중에 하나인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으로 상기시킵니다. 내가 이미 지급해 놓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다. 건설 중인 자산 빼면서 추가로 잔금을 1200만 원 현금 지급했네요. 현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기존 지급해뒀던 건설 중인 자산과 마지막에 지급한 잔금, 이 금액을 다 합해서 뭐로 가느냐? 건물이라는 계정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결론은 1번, 2번은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1, 2번과 3번에 대한 연결거래, 우리가 쉽게 말하면 2번은 중도금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안 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건설공사에서 계약금, 중도금 지급하는 1번 거래와 완공되었을 때 3번 거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도만 정리해 두셔도 되겠네요. 자, 정리합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기본적으로 계약금에 대한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을 잡고 완공되면 건물로 바뀐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챙기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본화 금융비용, 자본화 차입원가. 만약에 이 건설 위해서 대출을 받고 그 건설 과정에서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다면 그 이자도 우리는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죠.
자본화 금융비용, 자산으로 통해서 자본으로 계상해야 되는 건설 중인 자산 잡았다가 완공되면 건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완공되기 전에 지급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지만 건물 완공되고 난 이후에 지급한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건설 공사 중일 때 지급한 이자는 건설 중인 자산 공사 완료 후에 지급되는 건 이자 비용. 요건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기본적인 유형자산, 자가 건설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보실 내용은 유형자산의 일괄구입, 일괄취득입니다. 즉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둘 이상의 자산을 동시에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라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는 이겁니다. 토지도 사고 건물도 사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사면서 토지까지 같이 취득한다. 이 경우에 토지가 명확하게 얼마, 건물이 명확하게 얼마, 이렇게 금액이 나뉘어져 있다면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아니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토지 얼마고 건물 얼마다, 이게 명확하다면 토지 건물 금액을 따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사면서 토지 건물을 묶어서 퉁쳐서 샀다. 즉 토지와 건물의 대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급한 금액이 있을 거고요. 이 지급 금액을 공정가치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을 하게 됩니다. 안분이라는 건 금액을 나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가 계산에서는 배분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세법 파트에서는 배분이라는 표현보다 안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100원 주고 토지도 사고 건물도 샀는데, 그럼 이 100원 금액을 토지가 얼마인지 건물 얼마인지 장부에 적어야 된다는 거지. 100원 중에 일부는 토지고 일부는 건물이다. 이 100원을 토지와 건물에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 나누어 주는 기준이 지급액인 100원을 토지와 건물에 무엇에 비례해서, 공정가치에 비례해서 그 비율로 해서 각각의 퍼센트로 금액을 쪼개야 된다. 안분해서 취득원가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보시면 토지도 사고 나는 건물도 샀는데요. 이 토지와 건물 합해서 200만 원의 일괄취득했답니다. 그러면 토지도 사고 건물도 사고 돈 200을 줬는데, 이게 일괄취득이라는 말은 두 개를 같이 샀는데 각각 금액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가 각각, 토지는 40만 원이고 건물은 얼마이다? 60만 원이다. 그럼 결론을 말하면 공정가치를 비교해보니까 토지보다 누가 더 비싸다? 건물이 더 비싼 거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한 금액도 토지보다는 건물이 더 비싸야 된다. 어느 만큼 비싸야 되냐? 토지의 공정가치가 40만 원이고 건물의 공정가치가 60만 원이라면 이 금액에 대한 비율만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나는 현금을 200만 원 줬어요. 대변 현금을 지급했는데, 그럼 차변에 토지도 쓰고 건물도 써야 된다. 이걸 합해서 200만 원 쓸 수 없잖아요. 토지 얼마, 건물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그 방법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비율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율은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합인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중에 토지는 40만 원이고 건물은 60만 원입니다. 즉 100만 원에 대한 4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60만 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 자, 계산하셔야 돼요. 토지의 비율은 40%고요. 건물의 비율은 60%입니다. 즉 공정가치 기준할 때 토지 가치가 40%, 건물 가치가 60%라면 내가 구입한 200만 원의 이 금액도 토지와 건물을 얼마로 40대 60으로 나누면 되지 않냐. 기준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누는, 쪼갤 수 있는 기준이 200만 원을 토지와 건물을 100만 원 100만 원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공정가치 금액을 비율로 해서 합리적으로 나누셔야 된다. 토지가 40%, 건물이 60%니까 토지 금액이 건물 금액이 토지에 대한 40% 80만 원 계상될 거고요. 건물은 200에 대한 60% 120만 원이 계상이 될 거다. 자, 유형자산을 일괄 취득했을 때는, 같이 샀을 때는 이 금액을 두 군데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누어 줄 때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공정가치 금액이 얼마냐를 비율로 계산해서 그 비율만큼 금액을 안분하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형자산의 일괄취득 설명드렸고, 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한다? 사용하고 있는데 왜 철거하냐? 뭐 좋은 상태가 아니겠죠.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철거는요, 그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철거는 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용 중인 건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새로 취득한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취득했는 건 그거죠. 좋은 건물 취득한 게 아니라 이제 철거 곧 할 건물을 샀어. 그걸 철거시키는 거로 인식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구분이 되시셔야 됩니다. 먼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장부 금액이 있을 거고 건물에 관련 비용이 있을 거다. 이걸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 금액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저희가 좀 뒤쪽에서 학습을 하실 건데, 내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샀는데 이 건물은 유형자산이고, 유형자산은 감가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사용하다 보면 가치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만 원 주고 취득한 건물이 현재까지 가치가 얼마 감소했냐. 예를 들어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이다 라고 한다면 건물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금액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가치가 줄어드니까, 즉 1,000만 원에 취득한 건물이 계속 사용하면서 가치가 줄어서 800만 원의 금액이 줄어서 현재 가치는 얼마이다? 200이 되겠죠. 이 금액을 우리는 건물에 대한 장부 금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 금액은요, 취득원가에서 지금까지 가치가 감소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에 대한 건 우리가 뒤쪽에서 학습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어쨌건 내가 이 건물을 만약에 철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건물이 금액이 1,000만 원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 건물의 가치가 1,000만 원짜리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 건물은 얼마짜리 건물이다? 200만 원짜리 건물이고, 그걸 철거하게 되면 그 200만 원 하는 손해본 게 되니까 그 금액을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그쵸? 그치? 새로 지으려고 기존 건물 철거하는 거죠. 건물 신축을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였던 건물이 있는데 취득금액이 300이래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300에 샀는데 지금까지 가치가 얼마 감소했다? 180만 원 감소했다. 이게 장부에 건물 300, 감가상각 누계액 180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철거합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먼저 할 일은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대변에 건물이 감소해야 됩니다. 눈치 없이 차량운반구 탈락. 차량운반구가 아니고 뭐가요? 건물이요? 죄송합니다. 차량운반 왜 나왔지? 건물을 팔아. 그럼 대변에 건물 300만 원 감소합니다. 그러면 건물만 처분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없어져야 되냐? 감가상각 누계까지 같이 없어야 됩니다. 건물이 없어지면서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까지 같이 없어집니다. 건물이 300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실제 장부가액은 얼마의 금액이다? 120만 원이 되죠. 이 120만 원짜리 건물 나는 철거해서 없애는데 돈을 철거 비용을 현금을 10만 원 더 줬어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고 없앴으니까 자산을 처분했으니 없앴으니 손실이 발생할 건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가 되냐? 130만 원이 됩니다. 왜 130이라고요? 얼마짜리 건물을 철거했냐? 장부가액 120이죠. 건물은 300만 원에 사긴 했지만 가치가 130 감소했으니까 실제 가치가 120만 원인 건물을 감소하면서 철거하면서 철거 비용 10만 원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갑니다.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한다면 장부금액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까지 합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 사용 중인 건물의 철거, 이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 회계 처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시기보다 감가상각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보시면 오히려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사용 중인 건물 철거 살펴보셨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을 합니다.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한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신규 취득, 내가 새로 사는 거예요. 건물과 토지를 취득합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다. 이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 가격과 철거 비용 모두 토지 원가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한국말, 우리나라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 거래 예시 한번 볼게요. 건물 신축을 위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합니다. 건물과 토지의 일괄 취득 대가로 얼마를 지급해 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정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나는 건물을 300만원에 샀고요. 토지를 200에 샀어요. 합해서 500이야. 그러면 이걸 내가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건물도 기록하고 장부에 토지도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토지도 샀고요. 이건 토지입니다. 그 위에 있는 건물도 샀어요. 나는 여기다가 뭘 할 거냐? 건물을 새로 지을 거예요. 새로 짓기 위해서 구입한 이 건물을 뭐 한다? 철거해서 없앤다는 거죠. 건물이 없어집니다. 그럼 내가 남는 건 뭐만 남냐? 실제로 살 때는 토지도 사고 건물도 샀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남는 건 뭐밖에 없다? 토지밖에 없어요. 이 경우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 대금 500만원을 통장에서 지급하고 철거 비용 2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회계 처리한다면 내가 보통 예금에서 얼마 지급을 해요? 500만 지급을 해요. 그리고 철거 비용을 20만원 지급합니다. 자, 차변의 계정 과목이 뭐가 나와야 되냐? 자, 금액은 세 가지죠. 첫째, 건물 구입 비용, 토지 구입 비용, 그리고 건물 철거 비용이 있는데 일단 차변에 건물이라는 계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건물을 샀는데 땅 사고 건물 샀는데 건물을 철거해서 없애버렸다면서요. 건물은 없어진 계정이 됩니다. 결론 차변은 뭐가 되냐? 토지가 돼요. 올 토지요. 즉 기존에 쓰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다. 그러면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 되는데 이 건물 철거했다면 건물 구입 비용은 건물 구입 비용이 아니라 토지를 사기 위해서 건물도 산 거고 토지가 필요해서 이 건물을 사서 건물을 철거까지 한 거죠. 결론은 전부 다 뭐로 가야 된다? 토지로. 올 토지로. 네, 토지로 가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재개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할 때 보통은 그 아파트를 짓겠다는 부지를 땅을 매입을 다 합니다. 하면서 그 주택이 있다, 상가가 있다면 건물도 다 매입하죠. 그리고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주 비용도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땅을 사요. 땅 위에 있는 건물 다 사요. 여기 이주 비용을 다 줘요. 그러면 나중에 다 이사 나가고 나면 이 건물들 다 뭐해? 철거하겠죠. 건물 다 없애요. 그러면 땅을 다 정리하고 건물 다 철거하고 쓰레기 다 버리고 자 이제 공사 시작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공사 시작할 거야 그 전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은 전부 다 토지입니다. 토지 부대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사 딱 시작해? 그럼 그때부터 모두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가서 공사 완료되면 건물로 간다라는 건데 기본적인 그 토지도 사고 건물도 샀다 건물을 철거했다 라고 한다면 건물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비용이 전부 다 뭐로 가야 된다? 올 토지 전부 다 토지로 가셔야 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여 살펴보셨고요. 물론 공채도 보셨지만 일괄 취득 후 철거 보셨는데 앞에 보신 내용보다 문제는 지급하는 자산에 대한 교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용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집중합니다. 교환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종자산의 교환과 동종자산의 교환. 자산을 사온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과 다른 사람이 가진 자산을 바꾸는 거죠. 분명히 교환은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 이게 이종,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이냐 동종, 서로 같은 종류의 자산이냐 이걸 구분하시고 먼저 이종자산부터 하죠. 자산을 교환할 때 중요한 건 동종이냐 이종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취득 원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이종자산은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인데 반대로 동종자산은 서로 같은 종류의 자산입니다. 먼저 이종자산의 자산을 교환할 때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할 때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금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갑니다. 또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액의 차익은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보자면 이종자산으로 바꿉니다. 거래예제
내가 기계장치 A가 있는데 이 A라는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이 200만원, 200에 샀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200에 샀는 자산이 현재까지 가치가 120 감소했다. 그럼 실질적인 장부 금액은 얼마이다? 80만원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80만원의 장부 금액인 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이다? 100만원이다. 그러면 실질적인 자산에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100에 대한 차익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건데 한번 가볼게요. 자산을 내가 A라는 자산을 제공을 했습니다. 기계장치 A가 감소하는데 A는 장부상 금액인 200만원으로 감소하죠. 200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없애는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당연히 기계장치 A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기계장치 실제 금액, 장부 금액 80만원이 있고요. 이걸 내가 제공을 하고 기계장치를 받는데 내가 받는 자산은 기계장치 B인데 금액은 얼마로 쓴다? 100만원으로 쓴다. 왜? 자산의 취득금액은 내가 제공한 자산의 뭐로? 공정가치로 인식을 한다. 80만짜리 자산을 줬는데 내가 실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게 공정가치로 100만원이 된다. 그러면 차익이 생깁니다. 장부금액은 80인데 기록되는 건 100으로 기록된다면 그 차이난 20만원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될 거고요. 반대로 차분이 작다라고 한다면 처분 손실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 이 B에 대한 금액, 내가 받은 자산의 금액을 뭐로 할 거냐. 이종자산일 때는 내가 받은 이 자산의 금액은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간다라는 건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공정가치가 얼마짜리를 지급하고 받았냐. 그 공정가치 금액이 새로 받는 자산의 장부 금액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차이 나는 금액, 차변이 작으면 처분 손실, 대변이 작으면 처분 이익으로 가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건 이종자산 교환일 때는 받은 자산, 받았을 때 우리가 흉하고 받았을 때 이 금액이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종자산 교환 보셨다면 동종자산, 같은 자산을 주고받는 거죠. 똑같은 걸. 이 경우에 취득하는 자산의 금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장부금액 측정하고 처분 손익을 따로 인식하지 않는다. 좀 전에는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이종자산일 때는 인식하지만 동종은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 동종자산 교환한다. 기계장치 A가 있는데 취득금액 200만원, 감가상각 누계 120만원, 200에 샀는데 실제 가치가 120 감소했다. 장부금액은 80입니다. 근데 이 자산의 동전가치가 100이다. 자, 기계장치 A를 제공을 해요. 200만원 취득원가, 원래 A 샀을 때 금액 200, 감가상각 누계액을 뺍니다. 누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당연히 A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 그리고 기계장치 B를 받는데 B를 얼마로 기록한다? 80만원으로 기록한다. 기계장치 B의 금액을 왜 80에 가느냐? 동종자산일 때는 이 금액이 공정가치가 아니라 장부금액이다. 실제 장부에 계산된 금액으로 받은 금액의 자산 인식하니까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자산의 교환은 이종자산이냐 동종자산의 이 금액이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자격시험에 나오곤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지금 동종자산 교환 예제와 앞서 보신 이종자산 교환 예제를 같이 놓고 봤을 때 똑같다는 거죠. 거래 내용은 똑같은데 뭐가 차이냐? 제일 앞에 동종자산 교환이냐 아니면 이종자산 교환이냐 이 차이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자산과 동종자산은 기본적인 조건을 구분해서 이종자산일 때 제가 제공한 자산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은 자산 금액 A를 주고 B를 받았을 때 B의 금액이 중요한데 이종자산일 때는 공정가치로 간다고 그랬고 동종자산은 장부금액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종자산은 공정가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처분손익, 처분손실이나 처분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부금액은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종자산은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보신 내용, 동종자산과 이종자산 교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내가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금액과 처분손익을 비교를 한다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금액은
동종자산, 이종자산, 처분손익 마찬가지 구분한다면 자,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금액 이건 A가 아니고 B가 되겠죠. 동종자산은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되고요. 이종자산일 때는 실질적인 공정가치가 됩니다. 따라서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종자산은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종자산은 처분손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제가 요약이라고 해서 내용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한 것 뿐이다. 실제로는 이런 이 요약적인 내용보다는 앞에서 보신 거래 예제 가지고 내용 정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산을 주고 새로운 자산을 받았을 때, 자산을 교환을 했을 때 내가 제공한 자산에 대해서는 원래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영해서 뭘 계산해야 돼? 장부 금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금액이 있을 것이다. 기계가 있다면 기계에 대한 취득금액이 있을 거고 자산의 가치 감소분이 감가상각 누계액에 반영되어서 실질적인 금액이 있지 않을까요? 취득금액에서 가치 감소분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영되니까 내가 기계를 100원에 샀는데 지금까지 가치가 70원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장부금액이 30이죠. 이 30의 기본의 금액을 다른 자산과 교환했을 때 동종이냐 이종이냐 동종일 때는 새로 받은 자산을 장부금액으로 기록하지만 이종은 공정가치로 기록함으로 해서 처분손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저희가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정리하면서 사례별 내용을 얘기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어렵냐라고 묻는다면 동종과 이종이 제일 어렵다. 저는 아니지만 학습하는 기준에서는 제일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일단 외우고 출발하시는 게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유형자산 취득원 관련된 기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된 회계처리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네요. 1번 유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이게 자본화 금융비용이죠. 자본화 차입원가 이건 취득원가에 당연히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중일 때는. 다만 이건 구분하셔야죠. 모든 건설자금이자가 다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공사 완료되고 난 이유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건설자금이자니까 공사 중이다라고 가정하고 이건 원가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건물은 취득원가 계산하지 않는다. 이거 탈락. 네, 무상으로 증여받아도 차변에 건물이나 토지 기록을 하죠. 대신에 매입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금액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종자산을 교환한대요. 이종자산 교환할 때 취득한 자산의 금액은 내가 B를 받았을 때 B의 금액은 제공한 A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공정가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기록한 금액과 장부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고 차이는 처분 손익으로 계산되게 되죠. 4번 유형자산 취득하고 그 취득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준다.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라는 그 계정과목이 나오게 되는데 주식 발행 금액을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액면금액이 주식수에다 액면 곱한 금액이 자본금으로 가고 발행 금액이 자산의 금액이 된다. 그 차이가 있다면 그걸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는데 이 주식 발행에 대해서는 향후에 자본 파트에서 주식 발행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번 더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 옳지 않은 것 답은 2번이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 저희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내용과 연결해서 사례별 증여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자산의 교환까지 살펴보셨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도 조금 할만한 내용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씩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 흔히 우리는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항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학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